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현지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기 위해 YTN도 항저우를 직접 방문했는데요.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는 YTN이 다룬 아시안게임 보도를 주제로 살펴봅니다. 리뷰 Y에 이어 에필로그 Y도 아시안게임 소식을 전한 YTN 스포츠부의 목소리로 채워봅니다. 길었던 추석 명절을 더욱 풍성하게 했던 이번 아시안게임, 그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이 2024년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취재 촬영기자와 함께 방송기술 분야까지 앞으로의 YTN을 채워나갈 미래 동력을 준비합니다. 한국 언론의 미래를 책임질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제19회 아시안게임이 중국 항저우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한 해 미뤄져 열리게 되면서 관심이 더욱 높았는데요. 이처럼 스포츠 경기는 전 국민의 관심사가 큰 미디어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중계권의 문제로 언론사의 보도는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YTN은 이번 아시안게임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봅니다. 네, 아시안게임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3위를 했고요. YTN 보도 어땠는지 평가원님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아시안게임이 국제적 대회이다 보니까 국제관계 배경을 아는 것도 유용하고 경기를 관람하는 데 필요해 보였습니다. 중국, 인도 국경 갈등에 대한 히스토리, 중국이 스포츠 게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잘 보도해줘서 흥미로웠는데요. 중국, 인도 국경 분쟁 지역 출신 선수, 사실상 입국 거부, 인도 강력 반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려던 인도의 국경 분쟁 지역 출신 선수들을 사실상 입국 거부한 사태를 보도했습니다. 정치적 갈등을 극복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했던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이렇게 발생한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중국, 인도 국경 갈등에 대한 설명이 그리고 이제 중국이 아시안 게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유익했습니다. 지난 2022년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도 중국은 신장 지역의 인권 산업과 관련해서 서방이 외교적 보이콧을 경험한 바 있고 상당히 폐쇄적인 운영 방식으로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올림픽처럼 크게 불거진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 어떤 중국의 국가주의에 따른 차별과 통제 그리고 변칙 운영들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이를테면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썼던 한국과 일본 그리고 로이터의 특정 기자들이 개막식과 폐막식의 출입을 금지당하거나 북한이 도핑방지기구의 징계를 받아서 아시안게임에서 국기를 쓸 수 없었음에도 인공기 사용을 묵인하기도 했습니다. YTN도 경기의 어떤 이면, 그러니까 중국의 아시안게임 운영을 둘러싼 논란을 다뤘습니다. 평가원님이 언급하신 보도를 보면은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정치와 스포츠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임에도 중국 정부가 인도의 국경 분쟁 지역 출신 여자 우슈 선수 3명에 대해서 이제 공식 비자를 발급하지 않아 사실상 이제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지역은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 프라데시라는 지역입니다. 중국은 이곳을 남티벳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아시안 게임 정신과 경쟁국 선수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이제 모두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또 저는 이제 이번에 북한 팀이 오랜만에 해외 대회에 나와서 관심이 갔는데요. 북한 중계방송에서 이제 우리를 괴뢰라고 표현을 해서 관련된 보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북한 아시안게임 보도에서 한국을 괴뢰로 표현, 또 남조선 괴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지금 이 뉴스 그 보도인데요.
북한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북 여자 축구 8강전 결과를 보도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괴뢰라고 지칭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중계방송에 등장한 괴뢰라는 표현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줘서 눈길을 모았는데요. 말로 이제 괴뢰라 했다라고 듣는 것보다 이렇게 자막에 적혀 있으니까 더 실감이 났고 구체적으로 와닿았습니다. 또 북한에서 말하는 그 괴뢰의 뜻이 무엇인지 풀어줘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운 점도 좋았습니다. 네. 뭐 북한은 물론이고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좀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의 역할 중에 하나이기도 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포츠 행사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 그것은 사실 뭐 진영을 떠나서 어느 나라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스포츠 뉴스를 취재하다 보면 경기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얘기를 이렇게 같이 화제거리를 소개하게 되는데, 그런 차원이라면 이제 저희는 뭐 주최국이나 참가국의 역사, 문화, 의상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새로 도입된 그 종목들, 그런 걸 소개해 주면서 그 나라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쪽으로 사실 이제 우리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선수들 간의 국경을 넘어선 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재하는 게 아마 이제 우리 YTN 입장에서는 좋은 그 뉴스라고 보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사실 저희도 배격하고 또 그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양질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아시안게임 소식을 전하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거나 뭐 영상 구성 같은 것도 또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이제 선수들의 따뜻한 히스토리 들어볼 수 있는 YTN 보도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의 각 종목별 경기가 시작되자 우리 대표팀의 메달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펜싱, 수영, 근대 5종, 태권도, 유도 등의 경기 성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판 전웅태, 아시안게임 첫 이관왕, 김선우 값진 첫 메달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보면 이 낙마로 뇌진탕 증세를 보였지만 메달 획득에 성공한 이지훈 선수에 관한 소개는 시청자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었습니다. 또 부상과 힘든 훈련을 이겨내며 메달까지 획득한 그 선수들에 대한 소개는 시청자들에게 기쁨만큼이나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19살 꿈 이뤘다 전지희, 이제는 올림픽 메달이란 제목입니다. 여자 탁구 복식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전지희 선수의 그 어릴 때 앳된 모습이 담긴 과거 인터뷰가 소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귀화를 결정한 뒤에 어린 시절부터 국가대표 선발팀에 도전하고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하기까지의 과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었는데요. 국내 시청자가 귀화 선수에게 갖는 편견이나 거리감을 해소하고 선수의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 결과 못지않게 어떤 선수들의 인간적인 이야기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베테랑들의 아름다운 마지막, 잊지 않을 그 이름 보도도 이번 아시안게임을 끝으로 은퇴하는 선수들의 활약과 소회를 전한 보도였는데요. 그동안 애쓴 선수들을 기억하고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보도였습니다. 10월 9일 보도죠. 비인기 종목 선전, 필요한 것은 관심과 주목에서는 근대 5종과 사격 종목의 러닝 타깃, 육상계주, 카약 등 중계가 잘 되지 않고 관심이 적은 이른바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선전과 그 이면에 선수들이 겪은 서름과 고충, 그리고 운동을 향한 열정을 전하면서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색적인 선수 경력을 소개해서 또 관심을 높인 보도도 있었는데요. 5일 보도입니다. 동호인 출신 메달리스트 주재훈, 사장님 팀 창단해주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그 컴파운드 양궁이라는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주재훈 선수 스토리인데요. 동호인 그 출신으로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1년간 무급 휴직을 내고 준비를 했다. 또 이제 인터뷰에서 팀 창단을 희망한다라는 그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의 메달 획득 소식만으로도 기뻤지만 그 평범한 직장인들의 또 다른 꿈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시청자들에게 주는 감동 또 교훈의 의미가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비인기 종목 그 게임도 있지만 새로운 종목과 선수들의 이야기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e스포츠 이번 대회에서 이제 첫 정식 종목이 돼서 총 8개 세부 종목이 치러졌는데 출전한 전 종목에서 메달을 수확을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첫 그 정식 종목이다 보니까 시청자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스포츠 종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9월 22일 보도입니다. 47억 아시안인의 축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내일 팡파르, 또 공강 뒤흔든 슈퍼스타 페이커, 이번엔 꼭 금메달이라는 제목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이제 코로나로 1년 지연돼서 시작한다며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슬로건, 참가국 선수 규모, 대회 종목, 우리 대표팀의 목표, 항저우 도시 소개 같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시청자의 관심을 높였는데요. 다만 이제 이 스포츠와 같은 종목은 시청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다른 종목처럼 선수들이 경기하는 그런 자료 영상을 조금 추가한다면 시청자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과거 스포츠를 약간 전쟁에 비유를 하거나 이제 국제 경기에서 이제 국가주의나 애국에 이제 호소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선수들을 태극전사라고 부른다거나 선수들이 은메달을 따고도 막 죄송하다라는 말을 해야 했던 어떤 시절도 있었는데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선수들도 자신의 기량들을 펼치고 시청자들도 스포츠 경기 자체를 즐기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강원진, 차혜은 선수가 태권도 품새 남녀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소식을 전한 태권 남배 동반 첫 금메달, 태극전사들 본격 메달 사냥 보도는 요즘 정서와는 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남매라고 해서 가족인 줄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남녀 금메달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남매라는 표현을 썼는지 좀 다소 의아했습니다. 아시안 게임 관련해서 대담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제 자기 경기를 다 마친 선수들이 직접 나오기도 했는데 어땠습니까? 네, 주로 이제 메달 결과를 중심으로 전해지는 아시안 게임 소식에 전략 분석을 추가해서 경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보도는 좋았습니다. 9월 17일 대담입니다. 손흥민 2경기 연속골 불발 항저우 아시안게임 D-7에서는 스포츠 평론가가 출연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성과를 비롯해서 축구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 관련 종목별 대표팀의 전략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또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수영의 황선우, 김우민 선수의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늘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양궁, 펜싱, 골프 외에도 비인기 종목, 또 새롭게 등장한 브레이킹 댄스, 카드게임, e스포츠 등을 언급하면서 아시안게임 시작 전 시청자의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유용한 대담이었습니다. 이어서 10월 5일 보도입니다. 뉴스앤 이슈, 포털 다음 중응원 댓글 논란, 여론 조작 대 야 포털 길들이기라는 제목의 대담은 한중 아시안게임 축구 경기에 등장했던 중국 응원 조작 문제에 대한 정부의 범부처 TF 구성의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이에 대한 야권과 네티즌의 비판이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면서 대담이 진행되는데요. 이후 이어지는 6일 응원 조작 범부처 TF 수사 착수, 포털 길들이기 과잉 대응 비판이라는 그 제목의 보도를 통해서 정책에 관한 대중의 다양한 이해가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이번 응원 조작의 그 매크로 문제에 관련된 거 여기에 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보기로 이제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 영상을 확인하기가 좀 쉽지 않으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보도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도 쉽지가 않았는데요. 뉴스라이더 오락실 고인물이 따낸 한국 e스포츠 첫 금메달 대담은 한국 e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낸 김관우 선수를 초청한 인터뷰였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부터 이제 메달리스트로 금이 환영하는 후에 어떤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다만 경기 화면이나 선수 인터뷰가 담긴 대담인데 영상으로 다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저작권 문제 때문일 것 같습니다만 좀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쉬웠습니다. 아마 이게 중계권 문제로 인한 건데요.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드라마, 영화 같은 거는 실시간성이 사실 중요하지 않아졌죠. 그래서 보고 싶은 시간에 몰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포츠는 실시간성이 중요한 장르입니다. 따라서 스포츠 중계권의 가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미 스포츠 중계권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이벤트는 사실 이제 전 국민이 주목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시청권이 보장되는 국민 관심 행사입니다. 시민 집단의식을 함양하기도 하고요. 집단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해서 민주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중요한 문화의 한 요소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포츠 중계권 유통구조가 상업화되고요. OTT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미디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은 다양해지고 있는데 시청자가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권리는 역설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시청자 보편권, 시청자 보장과 관련해서 정말 이제는 현실적인 대안을 좀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YTN 홈페이지에서 기사 보려고 했는데 이런 비슷한 경험 하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네. 먼저 이렇게 그 온라인이나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다시 보기에 불편하셨을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이 올림픽 경기라든지 아시안 게임 경기 끝나면 다시 보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게 올림픽 경기나 월드컵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 중계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뭐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사서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다수의 미디어들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인터넷에서 다시 보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걸 사서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만약에 경기가 재미없고 우리나라 팀이 만약에 빨리 경기에서 지면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적인 시장에 맡겨져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물론 정부가 이제 그 보편적 시청권을 도입해서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주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방송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인터넷 쪽에는 아주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런데요.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게 뭐 그냥 같이 나눠 먹자는 뜻이 아니라 국가대표가 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국가대표가 뛰고 국가대표의 선수 예산에는 정부 세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보편적으로 보게 해야 된다는 정신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오프라인 방송에서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인터넷에서 다시 보기는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문가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완화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항저우 현지를 직접 다녀온 스포츠부 허재원 기자가 취재 뒷얘기를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에필로그 Y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리뷰 Y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보편적 시청권 보장, 현실적 대안이 필요한 때. 이번 아시안게임 보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방송 환경이 달라진 만큼 이제는 미디어 공공성에 대한 재점검과 또 보편적 시청 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절실합니다.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송 스스로도 인기 종목이나 주요 종목에만 치우치지 말고 다양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YTN에서도 패러게임과 관련한 소식 충실히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이선민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패단 씻어내고 스포츠 보도 전문성 살리게. 과거 스포츠 보도에는 국가주의를 강요하거나 특히 여성 선수들을 경기 운영 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외모에 대해 언급하거나 모래한 표현들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속적인 문제제기 덕분에 조금씩이나마 자성하고 조심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YTN도 모든 시청자들이 스포츠를 경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즐길 수 있는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리뷰 Y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리뷰 Y에 이어서 오늘 에필로그 Y도 YTN이 전한 아시안게임 보도로 채워봅니다. 항저우 현지에서 직접 전한 취재의 뒷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뜨거웠던 그날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얼마 전 5년 만에 개최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대회 속 눈여겨볼 주요 장면부터 결과가 남긴 의미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항저우 현지에서 생생한 소식을 전해준 분이죠.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스포츠부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16일간의 열전을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주신 덕분에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열기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좀 무사히 잘 다녀오신 거죠? 네, 별일 없이 무사히 모든 취재 잘 마치고 편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늘 가장 궁금한 게 그 현지에서의 응원하는 그 분위기거든요. 실제로 우리 응원단의 규모는 어땠나요?
네, 항상 중국에서 열리는 대회가 그렇지만 가장 유명한 중국의 응원 구호 있잖아요. 짜요라고 모든 관중들이 외치는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아른거릴 정도입니다. 이번에 한국 응원단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항저우 자체가 한국 교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한 4천 명 정도 평소에 됐다고 하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절반으로 2천 명 정도로 줄었다고 해서 교민들이 많지 않았고 마침 아시안 게임 기간이 국경절과 중추절 연휴 기간이었거든요. 열흘까지 이어지는 최대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교민들이 항저우에 오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 응원단은 많지 않았습니다. 네. 직접 가봐야 느낄 수 있겠지만 항저우 아시안게임만의 특이점도 있었나요, 그러면? 제가 최근에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를 취재한 게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도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취재를 했는데 그때는 맥회한 공기, 공기 오염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많이 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갔는데 이번에는 모든 대중교통들이나 오토바이들이 다 전기 수단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기가 깨끗했고 거리도 굉장히 깨끗했고 예전 중국과는 정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 약간 취재하실 때 좀 그래도 수월하셨나요, 그러면? 교통수단도 굉장히 잘 구비되어 있고요. 자원봉사자들의 수준이라든지 경기장 시설이라든지 저희 취재 미디어들이 머무는 숙소라든지 기자실 시설도 굉장히 완벽하게 완비가 돼 있어가지고 불편한 점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자세하게 이제 또 대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저희가 보통 효자 종목이라고 하면 메달을 기대하기 마련이잖아요. 이외에도 좀 뜻밖의 결과를 냈던 종목들도 있을까요? 네, 주로 저희가 아시안게임 취재를 가면 가장 금메달을 기대하기 힘든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탁구입니다. 중국 선수들이 워낙 만리장성처럼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벽을 한 번도 넘지 못하고 탁구에서는 금메달을 딴 지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이후에 21년 동안 금메달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걸 중국의 안방에서 신유빈 선수와 전지희 선수가 여자 복식에서 해낸 겁니다. 저희가 신유빈 선수가 워낙에 상승세였기 때문에 기대는 했지만 그래도 중국 홈에서 중국 팬들의 엄청난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 못했거든요. 근데 물론 중국 선수들이 여자 복식에서 8강전에서 모두 떨어져 주는 행운도 있었지만 워낙 전지희 선수와 신유빈 선수의 경기력이 이번에 워낙 좋았다. 그리고 분위기와 호흡도 완벽했다. 그래서 의외의 금메달을 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새롭게 정식 종목이 된 e스포츠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겼던 건가요? 보통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는데 이게 스포츠가 맞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치면은 사격이나 양궁 같은 것도 몸싸움 없이 땀 나지 않고 하는 스포츠거든요. 네. 모든 스포츠가 어찌 보면은 두뇌 대결을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둑도 그랬고 체스, 브릿지까지 마인드 스포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종목에서 김관우 선수가 굉장한 감동도 안겨줬고 해서 많은 팬들이 생겼고 이제 스포츠라는 논란은 더 이상 있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종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인기 종목이잖아요. 축구와 야구. 축구 같은 경우는 연속 3회, 또 야구는 연속 4회 금메달이라는 쾌거를 이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먼저 야구 말씀을 해드릴게요. 야구는 이번 대회가 양현종과 김광현 투수가 없는 대회였습니다. 그야말로 젊은 선수들로 세대 교체를 이루고 나선 대회였는데 그동안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 야구대표팀의 성적이 계속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걱정도 많았고 특히 투수진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역시나 대회 초반에 타이완에 지면서 우리 젊은 선수들이 많이 분위기도 꺾이고 좀 분위기가 흐려지는 게 아닌가 많이들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일본과 중국을 연파했고 결승에서 다시 만난 타이완에 또 완승을 거두면서 값진 4회 연속 금메달을 일궈냈는데요. 이번 대표팀 중에 19명의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선수들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야구 그리고 프로야구의 발전을 위한 주축 역할을 해줄 것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축구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2강인으로 시작해서 2강인으로 끝난 대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강인 선수가 결국 이번 대회에서는 공격 포인트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지만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작지는 않았습니다. 수비진을 잘 끌고 다닌 덕분에 홍현석이나 정우영 선수가 맹활약하면서 3회 연속 우승의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메달을 땄던 장면들이 좀 떠오르는데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꼽아주신다면요? 저는 많은 팬들이 동의하시겠지만 단연 안세영 선수의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이었다고 봅니다. 안세영 선수가 이번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거의 무적의 전력을 과시를 했어요. 하지만 이번 결승 상대가 중국의 천이페이였거든요. 숙명의 라이벌입니다. 계속 라이벌 관계를 형성해온 선수인데 이번 단체전에서는 안세영 선수가 천이페이 선수를 워낙 일방적으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결승에서도 무난히 이기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했는데 1세트 도중에 안세영 선수가 무릎을 다칩니다. 그래서 메디컬 타임도 요청을 하고 치료를 받고 그 뒤에는 점프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무릎이 굉장히 아픈 표정으로도 보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이페이를 이쪽 저쪽으로 몰면서 체력을 소진시키는 전략을 썼는데 이게 아주 주요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귀국하고 나서 바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무릎 힘줄이 부분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4주에서 5주 정도 재활을 요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결코 작게 다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아팠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 그 고통을 이겨내고 금메달까지 달성했다는 게 정말 굉장합니다. 네, 빨리 재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대회 나가기 전에 목표를 종합 3위로 이렇게 잡았었잖아요. 그리고 그 3위를 이뤄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이번에는 일본과의 격차를 줄이는 게 목표였을 정도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스포츠 저변이 많이 차이가 나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준 대회였는데요. 일본은 내년 파리올림픽에 대비해서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사실상 모든 종목의 이진급 선수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럼에도 금메달 개수에서 우리나라를 10개 차이로 누르고 2위를 차지했거든요. 점점 일본과 우리나라의 스포츠 저변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점은 저희가 3위를 했고 4위를 인도가 했는데 금메달이 14개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학교 체육도 계속 붕괴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음 아시안게임이나 다다음 아시안게임에는 인도 같은 나라에 잡힐 수도 있다. 이게 현실적인 우리나라 스포츠의 현 주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 끝나고 난 뒤에 좀 생각보다 성적이 좋지 않았던 종목들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쓰셨잖아요. 이번 아시안게임이 남긴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가장 눈여겨본 종목들이 유도와 레슬링입니다. 유도와 레슬링은 지금까지 항상 우리나라 스포츠에서는 금메달을 많이 따줬던 효자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유도가 금메달 1개로 마무리했고요. 레슬링은 한 명의 선수도 결승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동메달 2개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는데요. 레슬링의 예를 들어보면 30대 중반의 김현우, 류한수 선수가 아직도 대표팀의 주축 역할을 10년 이상 맡고 있거든요. 네. 이 선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잖아요. 특히 어린 학생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학교에서 체육 시간을 거의 없애다시피 하면서 학교 체육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체육계에서 이런 부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많은 논의가 많은데 이거는 체육계뿐만이 아니라 정부와 교육계까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학교 체육의 붕괴 현상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아시안게임 마무리하고 좀 자연스럽게 저희가 내년 파리올림픽을 기대해 보게 되는데 내년에 기대해봐도 좋을 그런 종목들이 있을까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네. 가장 재밌게 본 종목이 어떤 종목이셨어요? 뭐 사실 다 재밌게 봤지만 그중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좀 많은 선수들이 눈에 띄었던 수영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수영이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의 주인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황선우 선수가 세계 무대에서 정상권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장거리의 김우민 선수라든지
그리고 이호준, 양재훈 선수까지 이 남자 계영에서도 메달을 기대해봐도 될 정도로 세계 수영 수준과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 선수들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아직은 젊은 나이고 내년 파리 올림픽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더욱 준비를 잘 한다면 내년 올림픽에서도 수영 종목에서 우리나라가 정상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선수들이 준비 잘해서 내년 파리 올림픽에서 더 발전된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허 기자께서도 계속 우리 선수들의 값진 성과와 노력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차의 역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장갑차가 정확히 무엇인지, 장갑차는 전차와 무엇이 다른지 등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토우미사일과 같은 용어는 아무런 설명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됩니다. 진행자는 미국은 항상 A1이 나오죠와 같은 말을 아무 설명 없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자막을 보면 여기에 쓰인 A1은 개량형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별다른 설명 없이 전문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시청층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전 회의를 통해 이 프로그램의 시청층은 오래전부터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청해온 밀리터리 마니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시청자들은 전문 용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진들도 전문 용어를 설명 없이 사용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프로그램이 꾸준히 사랑을 받으려면 새로운 시청자의 유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계속되는 전문 용어의 사용과 불친절한 설명은 새로운 시청자 유입을 방해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본 영상은 내용 구조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영상 도입부에서 전장의 택시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은 좋았으나 이후 과거 별칭인 장갑차로 표현되어 초반 이후 몰입도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활용 내용이 먼저 제시되어야 변천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크로마키 스튜디오에서의 촬영으로 인해 인위적인 느낌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좀 더 자연스러운 배경이나 관련 장소를 활용하여 시청자와의 연결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군사전략 자산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번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장갑차 1, 2부에서는 장갑차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대중에게 추가 자료로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자원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 대단히 잘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광릉숲에는 국립수목원이 자리하고 있는데 매년 가정의 달을 맞아 자생식물 나눔 행사를 하거나 생물 다양성 탐사 대작전 등의 활동을 하며 수목원이 단순 관람을 넘어서 환경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교육 등 많은 역할을 담당 문화와 휴양을 넘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에도 관심을 갖고 수목원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나름 수목원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이해해 볼 수 있으나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은 현재 수목원의 지역사회 연관 및 일자리 연계 사업의 홍보 성과로 보여 오래된 미래 찾기가 어긋난 듯 다소 아쉬웠습니다. 인내와 희망으로 다져보는 오래된 미래. 생명의 울타리 수목원이라는 논제답게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서 진화해 우리 삶에 맞닿은 오래된 미래 수목원을 그리고 자연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전체 구성상 의미 분배의 효용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러닝 타임의 4분의 1 정도를 할애하여 거의 5분 분량으로 환경보건과 자연보호 그리고 수목원의 미래가치를 생명의 울타리라는 주제로 이끌어가기 위한 사례로 예시하고자 소개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맹그로브 수목원 사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개된 내용에서는 맹그로브가 성장하여 수변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고 이를 통한 자연 방파제로서의 역할만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맹그로브는 육상 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빠르게 탄소를 흡수하고 수천 년 동안 저장할 수 있는 블루카본의 대표적인 식물로서 그 가치가 더 알려져 있는 만큼 이 문제에 관해 설명도 좀 더 강조되어야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군사 전문가가 아닌 대부분의 시청자들에게 장갑차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나 내용을 시대별로 설명하고 장갑차의 성능, 사용 방법 등을 설명 강의하듯이 설명한 것은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뒤지지 않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 관계자들이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의 보병 계급을 대표하는 브래들리 장군의 이름을 따서 브래들리 장갑차가 80년대부터 도입되어서 이라크 전쟁이나 그때부터 활약을 했고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주된 전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부분도 이 장갑차가 꽤 오래 사용되고 성능이 좋구나 이런 인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부터 K200 두꺼비 장갑차를 개발해서 여러 가지 기갑부대의 국산화나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와서 정부가 노력을 해왔다라는 점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최근에는 2022년에 개발된 AS-21 레드백이 그래도 선진국인 호주에 수출되었다는 것도 반갑고 재밌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장갑차의 발전 역사를 다루고 있어서 특별한 부분은 없었지만 우리나라 방위산업도 발전해서 수출도 많이 하고 외화를 획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무담 채취로 인한 자연 개체군이 소멸된다는 점과 그를 복구하기 위한 자생지 복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또 인도네시아의 맹그로브 산림 또한 무분별한 개란으로 자연 방파제가 소실되고 인근 주민의 삶에 전달되는 영향 및 다시 복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자의 노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목원의 기능이 식물과 관련된 지식을 단순히 전파하거나 도심 속 녹지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식물 박물관으로서 식물의 복원 및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까지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기획 의도에 맞는 내용이 잘 전달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이 진정한 생명의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이 분리된 존재로서 인간 생활의 편의와 개선을 위해 자연을 통제하고 활용 관리한다는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은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 상호 공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오래된 방식으로 생활하면서 미래의 생명 공동체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특정한 지역 사례를 그들만의 오래된 생활 방식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부각한다면 인간-자연 공존에 대한 시청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까지도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목원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산림 생물 다양성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수목의 보전 및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도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목원이라는
꽤나 방대한 주제를 한정된 짧은 시간 안에 다루어야 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내 주제 간의 연결이 부자연스럽고 전체적으로 임팩트와 포커스가 실린 메시지가 두드러지지 않게 담아진 점, 그런 산만한 구성이었다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자연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 앞에 겸손하게 아직 남아있는 자연을 보존하고 가꾸어서 미래 세대에 좋은 모습으로 전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YTN-DMB가 계속해서 또 다른 좋은 프로그램으로 큰 몫을 꾸준히 담당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기후환경에 따른 생물의 다양성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에 이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노력에 시청자들도 아마 우리 미래 자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는 정보가 충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맹그로스 보존에 대한 노력의 모습이 식물이 인간의 삶의 터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로 굉장히 적절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더불어 한국에서도 수목원의 역할과 다양한 지역에서의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식물에 대한 높은 관심이 젊은 인재의 양성까지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희귀 식물이 만들어주는 인간의 삶의 터전을 가꾸고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맞닿은 이 오래된 미래 수목원이라는 슬로건처럼 단순한 녹지 공원의 역할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미래를 가꾸는 생명의 울타리의 역할을 하겠다는 산림청장님의 마지막 인터뷰도 방송의 마무리를 감동적으로 와닿게 하는 좋은 방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10월 YTN-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깊이 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